안녕하세요. 머니머니 시즌2 진행을 맡은 조선일보 류재민 기자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김학균 신영증권 센터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영증권에서 일하고 있는 김학균입니다.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는지 센터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센터장님께서는 2021년 부의 계단이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그야말로 투자 광풍이 불던 때였는데요. 당시 이 책을 쓰시게 된 계기가 있으셨는지. 어쨌든 뭐 책을 쓰면서 그때는 투자 열풍이 불었고 네. 특히 젊은이들의 투자 열풍이 불었습니다. 또 저는 주식시장에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늘 주가가 올라가면 약간의 상대적 박탈감 이런 거 들거든요. 네. 그래서 뭐 경제사학자인 찰스 킨들버그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내 친구가 돈을 버는 것보다 주변에 내 친구가 돈을 버는 것을 지켜보는 것보다 내 분별력을 흐리는 건 없다. 내 친구가 돈 벌면 막 상대적 박탈감, 이게 이제 사람 사이인데, 네네. 근데 그때는 저는 벼락거지란 얘기는 진짜 처음 들었어요. 그렇죠. 투자 못하면 내가 돈 벌 기회를 놓쳤다라고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야, 투자 못하면 거지가 된다? 이건 좀 집단적인 좀 절박함이 있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이 책이 상업적 시장에서 크게 성공한 책은 아니지만, 젊은이들에게 이 공저자인 분은 그때 대학 다닌 따님이 있었거든요. 네. 예, 따님에게 대한 조언. 예, 저는 뭐 외모로 보면 믿어지지 않으시겠지만 초등학생의 학부모거든요. 그래서 어린 친구들에게 주는 조언, 뭐 그런 것 삼아서 쓴 책입니다. 예. 네. 이 책에서는 이게 쏠림 현상을 네. 경계하고 남이 몰려가는 곳에서는 제대로 이익을 볼 수 없다. 네. 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쏠림의 희생양이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고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참 뭐 쉽지가 않은 일이죠. 네네. 예, 쉽지가 않은 일인데 우리가 늘 투자하는 자산에 대해서 가격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또 가격에 대한 얘기도 많고 네네. 또 우리가 접하는 대부분의 어떤 투자 정보는 전 이걸 모멘텀 투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네. 한 90%가 이걸 거예요. 뭐 올라가는 말에 올랐다고. 또 그 본질적으로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시장은 전지전능하고 시장은 합리적이다라고 하는 철학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 철학이 세상을 지배했던 때가 물론 있었죠. 네. 이 뭐 효율적 시장 가설이라고 하는 이 미국의 시카고 대학의 그 교수님들이 중심이 돼서 많은 걸 좀 시장에 맡기고 시장에서 결정이 되는 건 정답이야 라고 하는 식의 세상이 이제 지배를 했는데, 저는 투자의 세계는 특히나 주식처럼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하는 거는 시장은 비교적 합리적이지만 늘 합리적인가에 대해서 좀 늘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봐요. 합리적이지 않다고 봐요. 네. 예, 그러니까 시장이 비합리적이다가 아니고 시장의 집단지성 대중들이 의사결정 내리는 건 비교적 합리적이지만 늘 합리적인 건 아니다. 특히 이제 집단적 쏠림이 있을 때는 굉장히 열광하고요. 반대편에 그 좌절이 있을 때는 굉장히 침울해지는데, 뭐 행동경제학 같은 것들이 이제 이런 쪽에서 많이 다루는데, 예전에 일화를 말씀드리면 제가 직장 나와서 제가 처음에 이제 직장 생활했을 때 장기 주택 마련 저축이라고 하는 되게 좋은 상품이 있었어요. 연말에 정산도 많이 해주고 세제 혜택도 있고 해서 제가 10년 정도 불입하고 2007년도에 돈 쓸 때가 있어서 그걸 해지하러 갔거든요. 네. 근데 은행 창고에 앉아 계시는 그 업무직 여직원분이 저한테 손님 그 돈 가지고 뭐 하려고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쓸 데가 있어서요. 그랬더니 저한테 무슨 뭐 펀드 가입하라고 저한테 브로셔를 막 내미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 증권회사 다닙니다. 그랬더니 그러니까 더 하셔야죠. 그러면서 막 하시는 건데 저야 뭐 적립투자 이런 건 했는데 네. 그때가 주가 지수가 1800이었을 때였어요. 네. 그리고 주가 지수가 거의 더 올라 2000까지 갔는데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나고 네. 주가가 많이 떨어졌을 때 한 1200 정도 할 때 그 은행 본점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떤 전화냐면 이 월급쟁이들이 월급에서 떼어서 펀드 투자하는 걸 적립식 투자라고 하잖아요. 네. 자기들이 볼 때 세상이 너무 불확실하대요. 저도 그렇게 보입니다. 그랬더니 자동이체를 한번 멈춰주면 어떨까? 멈추면 어떨까라는. 네. 그러니까 그거는 그 은행이 고객을 생각해서 그랬다고 봐요. 근데 투자라고 하는 건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임이잖아요. 네네. 근데 왜 1800에서 나보고 막 하라 그러고 1200에서는 하지 말라 그래. 근데 실은 우리가 행동을 하게 되면 그런 식의 행동이 매우 많아져요.
네. 투자라고 하는 거는 미래를 조망하는 건데 미래는 지금 검증될 수가 없어요. 가봐야 알다 보니까 네. 결국은 군중 심리로 그 미래에 대한 영향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거는 뭐냐면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 혹은 경험한 가까운 과거가 미래에 많은 가중치를 두고 영향을 주다 보니까 올라갈 때는 대체로 겁이 없어지고 네. 앞서 말씀드렸던 상대적인 박탈감 이런 것까지 더해지면서 떨어지면 겁이 많아져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적립식 투자라고 하는 거는 우리 마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불안정성을 완화시키기 위한 저는 좋은 투자라고 생각해요. 네. 정확하게 고점과 저점을 안다 그러면 왜 적립식으로 합니까? 저점에 샀다가 고점에 팔면 되죠. 근데 감히 제가 모든 것을 대표하진 않지만 저는 그걸 아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약간 대중의 쏠림이 있을 때는 조심을 하고 일단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투자란 건 좋은 겁니다. 전 제가 주식시장에서 일하는데요.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가 외환위기 이후로 2년 연속 떨어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경제에 대한 비관론이 많지만 네. 한 해 떨어졌는데 그 다음에 또 떨어진다? 매우 이례적인 일이에요. 한 50여 년의 역사에서 한국에선 그게 3번밖에 없어요. 네. 미국 2차 세계대전 이후로 S&P 500 지수가 한 80여 년 가까이 되죠. S&P 500 지수가 2년 연속 떨어진 거는 2차례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한 해 떨어졌는데 그 다음에 또 떨어지는 거는 네. 미국은 한 40년에 한 번 나타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주식시장은 떨어지면 복원력이 굉장히 이제 강한데요. 그럼 이제 주식 투자에서 실패하는 이유는 비싸게 사는 거죠.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에 너무 주식을 비싸게 사는 것이고 저는 그것이 뭐 아무리 위대한 기업이건 뭐 미국의 매그니피선트 세븐이건 네. 강남의 아파트건 어떤 대가를 지불해도 좋은 자산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 자산 없어요. 아, 네네. 비싸게 주고. 근데 우리들이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게 되면 굉장히 비쌀 때 들어가게 되고 그 기간을 이기는 게 너무도 심적으로 큰 고통이다 보니까 중간에 투자를 포기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저는 나쁜 학습 효과를 만들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투자란 건 좋은 거지만 좀 대중들이 쏠림이 있을 때는 한번 좀 의심을 해보고 또 본질적으로 가격보다는 가치를 많이 내가 투자하는 자산의 적정 가치가 어디인가에 대한 가늠이 네.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좀 뒤에서 더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센터장님께서도 진짜 전쟁터 같은 이 투자 시장에서 오랫동안 버티고 성공하셨습니다. 성공적인 투자자들 연구도 굉장히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성공한 투자자들의 공통점 혹시 있을지? 공통점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투자는 정답이 없다고 봐요. 네. 정답이 없고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처럼 하는 걸 하면 좋은데 제가 좀 좋은 투자의 방식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말씀하신 네. 워렌 버핏으로 대표되는 가치 투자자인데요. 네. 일단은 자기가 아는 것에 투자하고요. 또 기본적으로 시장의 비합리성에 투자하는 거예요. 네. 가치 투자라고 하는 건 적정 주가, 적정 가치보다 낮은 가격에 사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시장 가치 투자자 워렌 버핏의 스승인 벤자민 그레이엄은 네. 시장을 미스터 마켓이라고 불렀어요. 이 미스터 마켓이라고 하는 개념은 효율적 시장 가설에서 말하는 시장이 전지전능하다의 대척점에 있는 개념이에요. 네네. 시장은 진짜 이상해. 어떨 땐 시장이 조증일 때는 동일한 그 주식인데 나한테 비싸게 팔라 그러고 네. 비싸게 사라 그러고 네. 주가가 떨어질 때 아주 싸게 나한테 사라 그래.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약간의 대중의 쏠림에 따라서 이런 비합리적인 가격이 나오는 건데 네. 가치 투자는 첫 번째는 말 그대로 그 자산이 가진 본질적인 가치에 천착을 해요. 이 기업이 예컨대 주가가 10,000원짜리다. 네. 10,000원짜리 아는 게 출발점이에요. 예. 그런데 가치 투자자는 그 기업의 가치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안전 마진입니다. 내가 10,000원이라고 판단 내렸지만 정답이 어디 있어? 네. 삼성전자의 적정 가치를 이재용 회장님들 아시겠어요?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나는 10,000원이라고 측정을 했지만 이게 내 계산에 틀릴 수도 있어. 네. 그래서 이 주가가 8,000원, 9,000원에서 움직이면 이거는 안전 마진이 적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예컨대 이 주식이 5,000원에 거래가 된다 그러면 내가 10,000원으로 생각을 했지만 내가 뭘 실수해서 8,000원, 9,000원이 됐다고 하더라도 안전 마진이 있으니까 네. 이게 좋은 투자의 대상이고요. 그러니까 가치 투자는 어떻게 보면
가치에 대한 천착도 있지만 네. 내가 모르는 게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약간의 겸손의 미덕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의 주가라고 하는 게 늘 균형 가격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네. 균형에서 벗어날 때도 있다라고 하는 네. 시장의 비합리성에 대한 통찰도 있는 것이고요. 음. 자,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질문이 있겠네요. 첫 번째는 야, 주식이 그렇게 어려운데 내가 이거를 그렇게 해야 돼? 네. 하면 안 돼요. 아. 그럼 하면 안 돼요. 주식은 자격증이 있는 건 아니지만 네. 그럼 10.9패쯤 되고요. 음. 그래서 저는 가치 투자자 역시 뭐 회계학이라든가 저는 아주 깊이 있는 그 아카데믹한 지식이 필요 없다고 봐요. 적어도 회계 원리 정도만 보면 네. 훌륭한 투자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걸 모른다 그러면 저는 투자하시면은 확률이 매우 승률이 낮을 거다라는 말씀은 확실히 드릴 수 있고 그랬을 때 좋은 건 ETF예요. 우리가 전문 투자자들에게 돈을 많이 맡기지만 네. 장기적으로 보면 시장을 이기는 전문가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시장을 추종하는 섹터형 ETF, 테마형 ETF 이런 거 전혀 아니고요. 미국의 S&P 500이나 나스닥이나 네. 한국의 코스피를 추종하는 시장을 추종하는 게 투자하게 되면 네. 아까 말씀드린 2년 연속 떨어지지 않고 이런 것들에 대한 수혜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는 나이가 부족하다는 점을 인정하면 기회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0원짜리가 5,000원이 될 때는 시장이 울증일 때 기다려야 되는데 네. 저는 투자하는데 너무 자극이 많은 것 같아요. 정보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그래서 저는 안 하는 게 필요하다고 봐요. 워렌 버핏이 굉장히 주식으로 성공한 부자지만 네. 그 사람을 부자로 만들어낸 종목이 한 10개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투자라고 하는 거는 저는 자극이 너무 많고 뭔가 그때그때 해야 된다는 강박이 있고 이런 것들이 좀 투자를 실패하게 만드는 네. 하나의 원인인 것 같습니다. 최대한 많이 연구하고 또 네. 많이 참고 하라는 주가를 많이 보는 것보다는 네네. 나의 능력 범위를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범위를 네네. 만들어 나가는 게 근데 이제 앞서서 제가 벼락거지 말씀드렸지만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조급증이 네. 우리들의 덜컥수를 부르는 건데요. 코로나 이후에 1,400에서 3,300까지 갔던 코스피 상승은 정말 짜릿한 강세장이었죠. 네. 근데 저는 이게 우리나라 80년대 이후 강세장이 8번 있었거든요. 몇 번째일 것 같으세요? 6번째예요. 이번 아닌 그런 기회는 아니에요. 우리가 시장의 불안정성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네. 나의 마음을 생각을 하면 이런 모인 사람들이 결정을 하게 되면 늘 패닉이란 건 존재하는 거니까 네네. 기회는 늘 있다라고 생각하고 투자의 기회는 버스와 같아요. 지나가면 또 오죠. 아. 예, 놓쳤으면 다음 기회를 기다리고 네네. 그래서 가격이나 시장을 너무 많이 보는 것보다는 내가 투자할 대상에 대해서 그 능력 범위를 넓혀 나가는 게 저는 뭐 투자에 성공하기 위한 하나의 요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일부 투자자들이나 유튜버들 사이에서 이 가치 투자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평가하시는 네.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네. 센터장님께서 이 가치 투자에 대한 이런 평가에 대한 코멘트 여기에 대해서 이제 수익률을 좀 높일 수 있는 네. 가치 투자 방법이 혹시 있다면? 근데 저는 뭐 모든 투자는 가치 투자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네. 가치 투자가 뭐 PBR이 낮은 종목을 사서 기다린다 이런 게 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내가 엔비디아라든가 네. 먼 미래에 대한 그 기대로 주가가 형성이 되어 있더라도 내가 거기에 대해서 깊이 있는 알미 있다 그러면 저게 가치 있는 투자라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주식이라고 하는 거는 변동이 크기 때문에 이 가치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 네. 견디질 못해요. 예. 예컨대 뭐 우리가 삼성전자도 결국은 엉덩이가 무거운 사람이 이기는 게임 주식이었거든요. 네네. 근데 내가 생각하는 적정한 어떤 믿음이나 이런 게 없다 그러면 내가 주식을 가격을 알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는 저는 오만이라고 보거든요. 시장은 적정 가치보다 늘 올라가는 버블이 생기기도 하고 역버블이 생기기도 하고요. 네. 역버블 때는 이제 기다려야 되는 거니까 네. 어떤 종류의 투자라고 하더라도 내가 뭐 마음속에 적정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생각하는 개념 자체가 불확실하다고 하더라도 가치 투자인 것이고요. 네. 그냥 뭐 사람들 쫓아서 하는 투자는 저는 장기적으로 성공하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좀 전망 같은 걸 좀 여쭤볼까 해요. 그 부동산 시장 좀 더 이렇게 특정하자면 서울 집값 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가상화폐 네. 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투자라고 하는 건 자산의 가치가
있어야 투자를 할 수 있는데 가상화폐는 성장을 반영하는 것도 아니고 배당을 주는 것도 아니고요. 네. 그렇게 본다 그러면 뭔가 금리라든가 이런 유동성에 많이 좌우가 되는 자산인 것 같고 네. 이것이 제도권으로 이제 들어오고 있긴 합니다만은 네. 좀 가치 투자의 관점으로 보면 물론 이제 가치 투자만 있다는 건 아니에요. 아, 네. 이제 뭐 어차피 자기에 맞는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니 그렇게 보면은 좀 적절한 자산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뭐 서울의 부동산은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뭐 그런 자산이긴 한데 네. 부동산은 절대적으로 레버리지가 중요합니다. 대출을 받아서 사야 되는 자산인데 국가 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가계가 쓸 수 있는 부채가 뭐 저는 빚내는 게 나쁘지 않다고 봐요. 미래의 노동을 저당 잡혀서 우리가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거나 기회를 잡는 건데 한국 사회가 총체적으로 저는 부채 찬스를 썼다고 봅니다. 외환위기 이후로 그렇게 본다 그러면 결국 이제 정부의 대출 정책이나 이런 게 좀 중요하긴 할 텐데 네. 과연 부채를 더 낼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뭐 아주 그렇게 뜨겁게 올라갈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인데 네. 제가 뭐 가상자산과 그 부동산은 전문가가 아니니까요. 네. 그냥 뭐 개인적인 소견으로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자가 되고 싶은 분들께 당부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지속 가능한 게 좀 중요한 것 같네요. 예, 저는 사실 뭐 그렇게 큰 부자는 아니지만 네. 부자들을 관찰할 기회는 금융회사 다니면서 갑자기 돈을 벌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 좀 지속성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 시장에. 또 우리가 주식을 통해서 돈을 벌더라도 이게 내 능력 때문에 번 건지 시장이 만들어 준 건지 이런 인과성이 분명치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인생이라고 하는 게 투자의 정답은 없지만 투자는 나의 능력치를 조금씩 삶의 범위를 넓혀 나가고 네. 그러면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게 많아지는 거죠. 네. 그래서 작은 거에서 조금씩 능력 범위를 넓혀간다고 생각해야지 모든 거 다 늘어놓고 야, 미국, 중국, 일본 막 찾고 저는 계속 반복되는 말이지만 자극이 너무 많아요. 예, 그래서 오히려 뭘 자꾸 하려는 것보다 기회는 늘 있으니까 좀 우리가 안 하는 연습을 해야 긍정적으로 시장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네. 조언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